이번부터는 조금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좀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재미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나 재밌을 겁니다. 어, 외교부 안에서 이제 FDA 관련한 이제 승인, 3중 승인이 났고 2만 개가 LA 지역으로 이제 먼저 제품이 들어갔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종소리가 딱이시대요. 살짝 터치만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반전쟁 준시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얌전한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봐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흔드는 당근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속은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안에서는 거의 10,000명의 확진자와 함께 사망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대놓고 트럼프가 방송에서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이 추세면 한 20만 죽을 것 같은데요. 20만 명 이하로만 죽어도 한 10만 명 정도에서만 사망자를 줄여도 잘하는 거라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그냥 죽을 수 있다라고 포기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20만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국도 자기들은 아직 3만 명이 안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에피에서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근데 미국은 이제 아직 이제 10,000명 죽었는데 앞으로도 20만 명까지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 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지. 야, 나는 이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자기는 절대 죽을 20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그 어떤 낙천적인 여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20만에 나는 속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거지. 이게 백악관이 이제 그래서 사회적 거리들을 무려 4월 30일까지 앞으로도 한 달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실제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전부 다 통행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 기능, 국가 기능, 생산 기능, 행정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그냥 멈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일상적인 사람들은 기업들이 힘들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힘든 게 아니고요. 고용자가 힘들어요. 특히나 임시직 노동자들이 제일 힘듭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 생겨난 실업자만 공식적으로 3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달 동안 수입 없이 살아야 돼요. 물론 노숙자라든지 이제 기존에 직장이 없는 백수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빼놓고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수입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350만이고 그 사람들이 한 4명? 줄여서 한 3명 정도만 부양가족을 거느리는 3인 가구 정도만 감안한다면 1,000만 명이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구호 기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풀게 되면 주변 국가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G20 국가들을 모아갖고 내가 2조 달러를 풀 테니 니들도 경제 규모에 맞게 알아서 풀어라라는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G20 정상들이 신규로 투자하겠다,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지구촌 전체적인 금액의 발행 규모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6,150조 원 정도의 금액을 돈을 찍어서 세상에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네. 5조 달러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달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새롭게 늘어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얘네들은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유로를 찍어내서 걔네들끼리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해외에 있는 그 자본들하고 바꿔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돈들이 뿌려질 때 이게 어디로 뿌려질 거냐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뿌려지는 2조 달러라고 하는 2,400조 원에 가까운 돈들이 과연 어디에 뿌려져서 서민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한테 개인 소득으로 미국 인구 전체한테 공평하게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말 쪼잔하다. 겨우 한 1,000불에서 많이 좀 2,000불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비용들을 뿌린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절대 그 사람들의 호구지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 돈 200만 원 가지고 2달 동안을 먹고 입고 쓰는 거를 커버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까? 이거 못 씁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뿌려지는 돈은 3천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조 2천억 중에 약 12% 정도만 서민들을 위한 쪽으로 일단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급여,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로 이 보조금하고 비슷한 금액 2,600억 달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지금 운행이 멈추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출이나 보조금 같은 쪽으로 3,700억 달러가 쓰여진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분야가 결국은 대기업과 주정부에 대한 원조로 5천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기업 살리기로 가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실업급여나 실질적인 보조금으로 주어주는 돈보다 일부 대기업들, 서민은 일단 개인적인 거고, 국민들 개개인적인 거고, 대기업들의 주식 폭락을 막고 도산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 2조 2천억 달러의 4분의 1이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응?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주식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어 주겠죠. 그 회사가 부도나지 않을 만큼의 기업 운영 자금들을 대신 대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아마 결과적으로 회수를 못할 거예요. 네. 지원금 형태로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돼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엄청난 돈의 수요는 미국은 그렇다 치자 말이야. 다른 나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는 얘기죠. 이 달러에 잉여된 달러가. 지금 그 IMF의 기축통화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EU나 일본, 중국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도상국들, 저개발 국가들의 화폐는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환율이 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 이 돈 갖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백신을 살라고 하더라도 달러로 바꿔가지고 백신을 사야 되는데 옛날 석유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인도네시아 돈 받고 태국 돈 받고는 아무도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제품들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적인 여파가 나머지 중산국들한테 그 중하위층에 있는 개발도상국들한테 전부 다 가중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개도국들에 대한 중산국들에 대한 연쇄 경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과연 선진국이 발행하는 6조 달러 안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대비가 돼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일말의 배려가 있는 거냐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수당 또는 뭐 재난 수당
뭐 70% 지급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놓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도 연봉의 기준 해가지고 7만 5천 불 이하한테만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봉 한 7만 5천 불이니까 약 9천? 우리 돈은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1,200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혜택이 보여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0만 달러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인 거고 7만 5천 불 이하는 1,200불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실업자들한테는 600불 이상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걸로 지금 예산들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왜냐면 이게 이제 항공사들이 가장 먼저 뭐랄까요, 영업적인 실적들이 다 떨어져 버렸죠. 이동을 못하게, 전 세계에 있는 항공기의 90% 이상이 사실 전부 다 지금 땅에 내려와서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바로바로 쫄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원금들이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고려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죠. 워낙에 보잉을 비롯한 항공사들하고 트럼프가 짬짬이를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는 부수적인 부분인 거고, 백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약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진단 키트의 경제학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진단 키트에 대한 그 표준을 우리나라의 그 PCA 방식이 선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PCR 방식이 선점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는 세 가지 방식의 진단 키트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방식, 하나는 항체를 형성한 그 항체를 조사해서 하는 항체 검사 방식, 중국이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나 선진 의료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PCR 방식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고요. 항체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할 것인데, 미국이 뭐 5분 안에 검진을 할 수 있다, 뭐 10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 방식의 진단 키트,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제 그 RNA, DNA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이 가위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특성을 가진 유전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 고리띠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진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를 스스로 가서 자르는 유도 물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를 시료 안에 놓고 검체가 들어왔을 때 그 검체가 이제 이 유전자 가위 성분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당 부분, 그 특정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물질 자체가 작동을 했다는 표시고,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형광 효과를 내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뭘 집어넣는데 잘려서 빛이 나네? 이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진단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PCR 방식처럼 이제 이 블록들이 새로 새로 결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검사를 배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방식보다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잘라버리니까 진단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훨씬 빠른데 여기에 대한 그 검사 방식을 쓰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정확하게 거기에 답을 내놨습니다. 시간이 빠른 건 맞지만 정확도가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상적인 시험을 해봤더니. 이게 왜 그러냐면, 검체에서 치료에서 채취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그거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PCR 방식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동안 하나의 바이러스도 있으면 얘를 증폭시켜가지고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만, 이거는 검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버렸을 경우에는 검출을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긴 하지만 안정적이지 100%의 현재 있는 98% 이상을 보여주는 PCR 방식보다는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긴급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항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최소 이틀 이상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항체가 생긴 걸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사를 마쳤을 시기에는 이미 환자의 상태가 이틀 이상이 진행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방식 다 검진 방식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이란 또 이탈리아 같이 급한 데서는 일단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유전자 가위 방식, 그러니까 눈에 띄게 고열이 강하거나 병증이 강화된 사람한테 유전자 가위 방식을 쓰면 쉽게 검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무증상 환자나 감염 초기에 있는 증상까지 잡아내기에는 유전자 가위 방식은 아직은 표준 방식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대충은 뭐 이해가 좀 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검진 키트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수요의 한계가 검진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는 다음 단계 이제 백신을 누가 개발하냐를 놓고 여기에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성패가 갈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대체 의약품 얘기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말라리아 약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설명 크로로킨 같은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 바이러스를 이게 말라리아 약이 치료하는지는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70%의 회복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약 덕분에 치료된 건지 이 자체 저항력으로 치료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 되려고 하면 이거를 사후가 아니라 감염 후에마저도 치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감염 이전에 사람이 미리 맞게 되면 뒤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유입에서 이게 발병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백신인 건데, 아직까지 바이러스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효율을 보일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새로운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만들었다라고 발표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은 이 임상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99%, 100%에 가까운 효율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백신이 만들어진다는 게 물리적으로 힘든 겁니다. 최초로 중국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나와서 중국에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부터 최소한 4개월, 6개월을 검진을 해야 되니까 8월이나 10월 돼야 이러한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검증이 되는데,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국적 기업들과 국가들이 우리가 먼저 백신을 만들었다는 방식으로 해결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백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이 그와 관련된 치료물질을 만들었다 그래서 또 이슈가 되긴 했죠. 그것도 만들어서 실험해봐야 아는 거고요. 국내 모처의 연구기관들과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한국형 백신들이 만들어서 실제 우리 환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게 감염됐다가 완치됐던 자체적인 항체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항체에서 만들어낸 안전한 훨씬 그 복제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높은 백신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임상 1단계까지 시작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므로 저는 대한민국 백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백신이 가장 신뢰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그 약학 기술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헤게모니는요,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전 세계 75억, 80억 가까운 인구가 사실상 전부 다 맞아야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병리학자들이 이 바이러스는 2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가라앉을 거라고 보이는 게 이러한 완벽한 백신의 등장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거고 이게 전 세계 인구들한테 감염 지역을 비롯한 아직 미감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돼야만 이게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발생한 거예요. 안 그렇고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방식대로 그냥 죽을 사람 살고 살 사람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산다라고 끝나면 이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풍토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핀란드에서 코로나 검체를 한국으로 보낸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핀란드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네? 예. 이 휘바휘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자연. 네. 자연 이 있어요. 검체 키트가 있으면요. 아까 말한 이제 그 검체를 발생하는 방식이 이제 일종의 형광이나 염색을 통해 가지고 변형되어 있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으려 그러면 이러한 개체들을 시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테스터기가 별도로 필요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검진 키트를 만들면서 이러한 테스트기들까지 사전에 준비를 다 끝냈어요. 여기에서 좀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PCB 방식이 말씀드린 대로 뭐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PCR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PCR 방식이 6시간 정도의 배양 시간을 필요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이 PCR 방식의 대한민국 검진기는요, 한꺼번에 196개까지인가? 이 정도의 검사체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멀티 검사가 가능한 검사기를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유전자 가위 같은 방식은 이게 한꺼번에 그 많은 걸 광학적으로 검출해낼 수 있는 검진기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해서 넣고 한 번 해서 넣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꺼번에 거의 200개를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숫자가 25,000을 넘어서 지금 3만에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판별해낼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검체량이 많은 이러한 판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마냥 이제 구입할 방법이 없으니까 판독기를 구입할 방도가 없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키트를 이거에 대한 그 판독까지도 한국에서 해주세요 하고 비행기에 실어 보내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키트가 단순하게 키트만 파는 제품이 아니라 그걸 검진할 수 있는 검진기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댓글에 뭐 10,000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기계가 10,000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캐비넷을 말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검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캐비넷이 196개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거를 수십 개, 수백 개가 동시에 검진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00개, 20,000개, 30,000개도 쭉쭉쭉 검체가 가능하다라는 수준에 와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대로 할 수 있는 기계가 한 자리 있는 거죠. 네, 여러 번 말씀을 하게 만드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 시장의 앞으로 미래 가치는 이 전 세계 GDP를 좌지우지할 만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을 선점하기 위한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가들의 로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실. 따져만 놓고 뭐 로슈나 바이엘이나 뭐 전 세계적인 제약 업체들이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내고 싶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험 성분을 놓고 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바이러스에 쓰일 수 있는지는 검체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검체를. 오, 실제로 앓은 사람, 앓고 개선된 사람, 또 뭐 사망한 사람, 뭐 이런 쪽에서 충분한 검체들과 개체들을 갖고 반복 시험을 해서 10,000명을 실험한 이 백신하고 10만 명을 실험한 백신하고 100만 명을 실험한 백신은 안전도의 차이라든지 신뢰성의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원자들과 또 그만한 의료적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백신을 가장 먼저 내놓는다고 하면 이건 100% 사전에 이 바이러스를 알고 있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백신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너무 똑똑하셔. 요 아재님이 이 아비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비간은 제가 좀 이따가 일본 얘기해서 하려고 한 건데, 간단하게 궁금하실까 봐요. 말이 나왔으니까 궁금해질 수 있잖아.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의 이제 후지필름이 갑자기 주식이 다망해 가다가 확 올라온 전례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이 좀 못 됐는데, 그래서 왜, 갑자기 후지필름이 상종가를 치지라고 하는 게 이 후지필름이 갖고 있는 아비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약성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치료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짬짬이를 먹어가지고 미국에서 이거를 임상약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같은 거죠. 일단 FDA 임상 실험 없이 현장에 투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지필름도 뛰고 일본의 제약 기업이 일종의 이제 치료제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있었습니다만 후지 쪽에서 개발한 건 아니에요. 이게 개발한 쪽은 따로 있고 인수를 한 거죠. 그 말이죠. 주인이 이제 아비간의 주인이 후지필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일종의 밀약이 있어서 또 아베랑 둘이서 해먹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아비간이 굉장히 독성이 심한 약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약학 전문가들이 절대 아비간 쓰면 안 된다고 이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이 후지필름의 이제 자회사가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이거를 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가 치료제로 승인을 하라라고 하는 압박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전에 선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될 수 있는 약을 써가지고 이거를 가라앉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이왕 그 약을 지정해 줬을 때 약을 팔아먹은 회사가 자기한테 봉투를 꽂아줄 수 있는 기업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따위 꼼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앞으로 이러한 약품을 개발하게 되더라도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특징,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개발된 백신을 자체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툴 규모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준비성과 우연의 일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경쟁력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품만 개발해놓고 요거를 다른 나라가 양산을 해서 돈을 딴 데서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특허만 승인을 받게 되고 효과만 인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와 우리나라 셀트리온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이터 공장에서 한국산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풀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개발 이익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노벨 의학상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사실.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출시를 해가지고 처리해 준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뭐 상이나 돈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끄는 약학기업이 지구촌의 위기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이 큰 영광을 트럼프가 혼자 차지하게끔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안 볼까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자국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관 같은 것들을 끼워 넣어갖고 네. 내가 동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미뤄졌기 때문에 한국하고 같이 이거를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공치산 하려고 들 거라고. 시진핑이랑 똑같은 거지. 트럼프가. 한국에 차려는 밥상에 트럼프도 한 숟갈 얹으려고 하는 짓거리들이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죠. 또 놀라운 게 한미 있나요?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다. 미국에선 전혀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한국이 원하는 원안에 맞춰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곧 해결된다. 이거 뭐냐? 50억 달러 내놓으라는 요구를 처리하고 그냥 기존 수준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한국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협상 기간도 1년이었잖아요. 다시 5년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좋네요. 일단 지금에서 동결을 시켜놓고 5년 후에 다시 보자. 그 전에 와갖고 또 이게 또 돈 달라고 징징대면 안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몇 차입니까? 15차인가? 아무튼 계속해서 만나서 우리가 됐어 그러면 원한대로 안 한 거 뭐 그만해라고 배짱을 튕기니까 뭐 우리 근무원들을 무급 휴직을 보내네 어쩌네 막 이러고 협박을 했었습니다만은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들, 그렇죠. 한국 노동자들, 근로자들. 앞으로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근로 권한이라든지 이 파견 권한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급여 지불의 부분 같은 것도 아마 우리 정부가 전담을 맡아서 파견 형태로 보내주는, 그리고 분담을 까는 방식으로 아마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잠정 타결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진단 키트가 영향을 끼쳤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중국제 키트는 70% 이상의 불량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측이 하는 변명은 그거예요. 야, 우리는 항체 검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동안 충분한 배양 기간을 줘서 항체가 형성된 다음에 검사를 하란 말이야. 니들이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매뉴얼로 준 24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24시간 되면 바로 까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니들이 48시간 뒀으면 100% 검출될 수 있었어. 니들 잘못이야. 이게 중국 측의 변명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중국 측은 우리 매뉴얼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야 라고 진해 검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모든 나라들이 다 버렸죠. 지금 말이 키트를. 나와서 말이지만 네. 뭐 네덜란드도 리콜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안 쓰겠다고 하니까 그걸 정치화하지 말라고 지금 중국이 화났어요. 그러니까 화해의 잡듯이 자국의 키트들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중국이 이러한 방식에 대한 어떤 이제 개선, 그러니까 뭔가 이걸 속도를 높이고 진단율을 높이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개선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양산을 해버린 거예요. 몰빵을 해줘 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재고들을 확보를 하게 된 거고 거기서 남는 재고들을 원조 비슷하게
이거를 보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백신을 뭐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안 믿어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백신이 올해 안 나오는 것도 큰 문제고요. 이 백신 시장을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국가와 기업이 가지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백신 개발 추이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대미 외교나 국제 외교에 있어서 히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진단하는 부분하고 예방과 치료를 만들어내는 백신을 개발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백신을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 이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개발비가 단가에 포함됨으로 인해 갖고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뭐 항암 치료제 하나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하는 게 수두룩 하듯이 사실 이것도 비양심적인 기업이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팔아버리려고 시중에 풀면요, 이제는 진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죽으란 소리, 돈 없으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란 소리나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하셔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 표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 국가의 위상은 뭐 지구 구해낸 은인국, 전 세계 어벤져스 국가로 대단한 위상을 확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정말 너무나 착착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자고 하는 미국계 업체들이나 외국계 자본들의 엄청난 공세에도 우리 업체들이 꿋꿋하게 안 넘어가고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백신 개발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방의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마스크 같은 것도 지금 서구권에서는 이제 의무화되고 있어요. 좀 늦었죠. 마스크를 뭐 써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마스크는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어적인 요인이니까 외부에서 이제 침입하는 걸 막는 용도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감염자라고 했을 때 이 감염 상태를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목적에서 그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찌 됐거나 마스크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자가 감염을 외부로 막은 요인들이 커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작한 이후로 이제 줄을 서지도 않고 마스크가 남고요. 맞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도 넉 장에서 5장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정부가 충분한 수요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아비간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로 많이 옮겨갔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 아비간을 말하자면 기부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지들이 만들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사회 진정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응? 이거는 그만큼의 트럼프한테서 아베가 뭔가 정치적인 그 소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공짜로 준다고 말하고 뒤로는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래서 옥수수 받았나? 네. 옥수수 부분을 철회해주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이 아비가는 공식적인 안전검사를 마치지도 않았고, 일부 검사를 통해서 독성으로 인해서 뭐 태아 사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치료약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라리아 약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말라리아 약도 독성이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반대 여론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의 돈 뿌리기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는 상황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여파를 겪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은 투자자와 더 많은 교육들이 몰려올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실제 대한민국의 해외 공장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위험들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짓눌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어떤 그 시스템이 세계 경제를 리드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절이 됐다는 거죠. 작가님, 방금 전에 오류가 아니고 클로르킨, 네, 클로로킨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나온 거니까. 댓글이 계속 올라와서. 원래 클로로킨이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네, 오류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있는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라든지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위기라든지 또는 어떤 물류 대란으로 인한 생필품 공급 중단 상황이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그동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지에서 속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박하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새로운 교훈을 이번 사태로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장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장지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업은 대충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화장지를 한 가정에서 한 개씩 쓰고, 그리고 이 화장지가 한 달에 2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500만 가구라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건 3천만 개고 1년이면 3억 6천만 개를 생산하면 사실상 이 수요는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억 6천만 개가 공급이 되면 더 이상의 화장지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충분히 수요가 되니까. 문제는 이 3억 6천만 개만 팔아갖고는 화장지 회사가 남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장지를 이게 예를 든 겁니다. 배송을 해서 팔아먹는 유통회사나 그와 관련된 대리점들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딱 있는 물량만 갖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은요, 가수요를 만들어냅니다. 화장지가 한 집안에 20개, 이게 1년에 한 가구에서 20개면 충분한 것을 50개쯤 필요한 걸 한 5배쯤 일상적으로 뻥을 튀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화장지와 소모량은 50개입니다. 라고 일반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죠. 이거를 일일이 세보면서 내가 1년에 화장지를 20개를 쓰는지 50개를 쓰는지 10개를 쓰는지 확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얘기하는 그 화장지가 일반적인 유통량인 줄 알고 그 유통량에 맞는 대가를 지급을 하죠. 요거 이게 에너지라든지 석유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골고루 양해를 해갖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비교해서 절대적인 공급량이 딸리거나 수요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게 현대의 사업인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로 충분히 관리 감독이 되고 그 유통의 흐름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컴퓨터 체계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량과 소모량들은 이미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고 그 계산돼 있는 수치 이상을 만들어서 파는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화장지는 한 번도 부족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마트에는 10개가 대비되어 있고 우리 집에는 2개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 중에 1개가 모자랄 때는 나는 마트에 가서 5개를 사온다. 그리고 이 5개가 비게 되는 시점에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이게 다시 채워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장지는 2개지만 이 2개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10개의 화장지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10개의 화장지가 생산되고 유통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물가로 물고 있다는 거예요.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재기 같이. 갑자기 사람들이 휴지를 못 사게 될 거를 고민해서 평소에 10개씩 사던 사람들이 50개, 100개를 사는 상황이 되면요. 아무리 공급을 해도 매장에 있는 화장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그게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갖고 있어봐야 나중에 다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품이 품귀가 됩니다. 그럼 제품이 품귀가 되면 공장은 그만큼의 품귀된 물량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하는 유통이나 이쪽에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물건의 가수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다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개만 5억 개만 있으면 될 대한민국에 25개, 30개의 화장지가 생산되고 이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사태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지가 필요 없게 됩니다. 너무 재고가 많아서 한 1년, 2년 동안 화장지를 살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화장지 구매를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유통하고 파는 가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는 거죠. 그때는 잠깐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긋난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글로벌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에 대한 물가가 무조건 요동치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우리 가정처럼 반드시 필요한 필요량 정도는 안 가지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 갖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안에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석유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식량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이게 부족해서 오르는 사태는 한 번도 없어요. 부족할까봐 걱정이 돼서 오르는 겁니다. 실제 굶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내가 먹을 게 똑 떨어져서 갑자기 이 물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물건이 없어서 이 물건을 못 사서 이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더 오를 것이다. 더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가수요로 사재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물건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겪은 국가하고 안 겪은 국가는 이러한 사재기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자 유통망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했죠. 안 하고 있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고는 절대량 이외에는 그 이상을 만들지도 쟁여놓지도 수입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러한 예를 들어 물품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에너지나 식량을 사들여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막 사들여서 그 나라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그러한 국제적인 유통과 물류량들은 몇 년에 걸쳐서 기초적인 계약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갖고 갑자기 그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없고 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겪고 난 나머지 국가들은요, 오히려 생산과 소비를 줄일 겁니다. 지금 방역하는데 급해가지고 추가로 식량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석유를 추가 석유값이 싸기 때문에 저걸 사가지고 내가 재고를 늘려 이거 할 틈이 없어요. 지금 있는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소비지수를 되살리고 기존에 있는 재고를 딸딸 긁어 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국제 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안 사요. 이거를 팔라고 준비하고 있는
석유나 식량 국가나 또 이런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가격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안고 있는 이런 애들이 이거를 풀 수 있는 시장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물가, 유가, 그 외의 모든 가격들이 급락하게 되는 현상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거가 되지 않는 몇몇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첨단 업종들.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무작정 만들어서 쌓아놓고 파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이미 연간 수요와 거기에 대한 공급량과 거기에 대한 부품 조달과 뭐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이 치밀한 계산서대로 엮여져서 만들어 갖고 진행하는 게 이런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늘리면 늘릴수록 회사가 손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만큼만 재고를 가지고 주문을 해갖고 조립을 해서 팔게끔 돼 있는 사람한테만 넘기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재고가 수십만 대 쌓이고 이런 회사는 다 망해요,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만들어 놓고, 이거 예상치 못하게 물건이 안 팔려버려갖고 제품이 남았습니다 하는 회사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렇게 생산되던 제품들의 생산 라인들이 전 세계에 다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활하게 생산하면서 기존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공급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요, 전 세계 대비 우리 수출량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쪽에서 필요로 했었던 수입량이 끊어지게 됨으로써 일제나 미제나 중국제가 대주지 못하는 제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공장이 3개월 이상 멈췄던 중국이나 이제 문을 닫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미국이나 유럽들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수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진 실적과 점유율들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제품을 일단 쓰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선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더더욱 키워갈 거라는 거죠. 국뽕 가지셔도 됩니다.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나가는 대한민국 방역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무역 안에서의 비중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사태가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죠.